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뒤늦게 입에 발린 뻔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대동하고 참전한 북한이 유엔 본부에서 자신들의 참전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CNN에서 러시아군에게서 군수물자를 지급받는 북한군의 모습과 군복 사이즈를 조사하는 설문지까지 입수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헛짓거리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거짓말과 달리 이번에도 북한군 탈영병이 또다시 발생하며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북한군의 탈영 소식은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탈영한 18명의 북한군은 며칠째 식량 보급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굶주림에 못 이겨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7km 지점에서 이탈하여 탈영을 시도했으며 원래 위치에서 60km 떨어진 장소에서 붙잡혔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리 총알바지 목적으로 받아온 병사라고 하지만 명색이 동맹국의 참전 병력에게 제대로 된 식량 보급도 해주지 않은 러시아의 만행이 어처구니가 없는 지경인데요. 푸틴과 김정은의 헛된 야욕에 힘없는 병사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사실은 자신들의 참전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별도의 처형조까지 편성하여 병사들의 탈영을 막으려 했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충성도 높은 요원과 저격수를 포함한 처형조를 편성하고 탈영이나 투항, 망명을 시도하는 병력을 현장에서 사살하는 임무를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투항 후 한국행 망명을 희망할 북한군에 대비하여 신문과 통역을 담당할 군사요원을 현지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와 유엔은 한국의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참전으로 격화된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의 참전 소식에 결국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라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대북 확성기는 그 어떤 무력 시위보다도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북한 주민과 전방 군인들에게 김정은 일가의 치부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한국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병력이 파병되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북한의 참전 근거가 공개되는 와중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북한의 거짓말이 이어지자 우리 대한민국이 DMZ 일대에 위치한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사망한 북한군 숫자도 적지 않은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다수의 특수부대 병력이 탈영하고 있다는 소식은 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내부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을 가지는 김정은과 북한의 수뇌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참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참전이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북한의 참전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규탄했으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SNS를 통해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드러낸 것인데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때마다 한국의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속지 않을 소리입니다. 많은 군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북한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거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면 그 군사적 위협이 향할 곳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며 유무인 복합 체계와 AI 기술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하는 현대전의 특징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전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노후화된 기술과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군이 러시아와 연합작전을 통해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점은 참전한 북한군 사이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과 격전지로
북한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북한이 애써 파병한 병력이 기본적인 음식 제공도 받지 못해 굶주림으로 탈영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북한군은 그저 단순한 총알바지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방증하며, 이러한 대우를 받는 북한군이 전선에서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하며 실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주요 격전지로 들어가는 북한군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여 설령 실전 경험을 체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북한 내부로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지난 영상을 통해 격전지로 투입될 북한군의 사상자가 무려 9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체 부대 병력 중 사상자가 90%라는 것은 전멸을 넘어선 엄청난 손실입니다. 현대 전장에선 전체 부대 병력 중 20-30%의 전사자만 발생하더라도 부대를 전멸로 간주하여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이외에도 심각한 중상자와 부상으로 인해 전투에 참여하기 어려운 병력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해당 부대는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대 전장에서 통상적인 부대 전멸의 기준이 20에서 30%의 전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사상자가 90%라는 것은 부대의 병력 손실과 전투력 문제를 넘어 북한군이 전장에서 습득한 실전 경험을 후방 부대로 알려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아예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애써 전장으로 군대를 밀어넣고도 원했던 실익은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밥조차 주지 않는 러시아군의 행태를 볼 때 격전지로 들어간 북한군은 그저 총알바지로만 소모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두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보우단 크로테비치 부여단장이 SNS에서 한글로 작성한 글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보우단 중령은 SNS에 한글로 북한의 참전 사실을 지적하며 다수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북한 외부로 나와 있는 상황은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우단 중령은 한글로 북한의 군사 도발을 하나씩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1. 미사일 발사, 2. 핵실험, 3. 군사훈련, 4. 도발적 발언, 5. 사이버 공격, 6. 글로벌 결과가 있으며 북한이란 존재는 핵국가로서 아시아 및 그 외부의 안전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디펜스 로마니아는 러시아가 아시아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공급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의 155mm 포탄 지원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안으로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전까지 K-600 콧불소 장갑차를 지원하여 전장에 설치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는 있지만 포탄처럼 살상 무기는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안을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참전은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155mm 포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만들었는데요. 이외에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무기 체계로는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와 전술지대 지유도무기 KT즘, 드론 공격을 방어할 재밍용 소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T즘원은 사거리가 180km 수준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저촉되지 않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직접적인 파병이 불가능하다면 교관이나 대북정보병과 전술 전문가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군력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F-16을 지원받고 있지만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조종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북한의 참전에 맞서 한국군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북정보병과나 관련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한다면 전선의 북한군을 상대하는데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을 비롯한 각종 대응책을 두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살상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포탄 지원을 넘어
러시아로 병력을 보내며 전쟁에 참전한 이상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나라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러시아나 북한의 반발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저 관망하기만 한다면 이는 추후 더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북한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일 현무5 최초 공개 영상입니다. 1986년에 현무원의 개발로 시작된 현무 시리즈는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함대지, 잠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데도 제도적인 방해 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무5는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낼 수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현무 시리즈와 달리 현무5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한 번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쌓여있던 무기였습니다. 2024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현무5는 구축 18륜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모습을 드러냈으며 미사일의 길이는 약 20m, 발사관의 외부 지름은 약 2m 수준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공개된 발사관 직경만 놓고 보면 웬만한 ICBM과 동급의 크기이며 특히 미국의 미니트맨 시리즈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미니트맨은 트라이던트 SLBM 전략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의 삼두마차로 평가를 받았던 탄도미사일이며 현무5가 이러한 미니트맨과 비교가 된다는 것은 탄두에 핵을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 못지않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최대 9톤에 육박하고 총 중량은 36톤의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탄두 중량을 최대한으로 높였을 때를 기준으로 30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의 군 전문가들은 현무5가 3000km 이상의 사거리도 충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수준인데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을 1톤까지 낮추게 된다면 3000km를 넘어 최대 5500km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무5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더욱 강력한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100m 이상의 관통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군사도발이나 남침을 자행할 경우 평양에 위치한 적의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하지 못하는 현무5가 이 정도의 관통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하는 고각 발사에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인 발사각보다 더 높은 발사각을 통해 로프트 궤적을 형성하며 비행하게 되는데 고도 500에서 1000km 수준의 외기권을 통과한 후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표적으로 낙하하는 현무5는 무려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9톤의 탄두 중량을 보유한 현무5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게 되면 최소한 500억 줄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에너지 덕분에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 위치한 북한의 벙커와 군사시설도 가뿐히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현무5의 탄두 중량만을 기준으로 낙하 속도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탄두 이외의 중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파괴력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벙커버스터가 전장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은신처를 초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BLU-109 벙커버스터를 포함하여 총 100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헤즈볼라 수뇌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BLU-109는 미국 등의 나라에서 벙커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탄으로 약 900kg의 중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BLU-109의 운동 에너지는 약 40만 줄 수준으로 한국의 현무5가 무려 1300배 더 큰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가 투하하는 폭탄 형태의 BLU-109와 탄도미사일 형태의 현무5가 무기체계의 중량과 속도 측면에서 당연히 많은 차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이 BLU-109 등을 100발이나 동원하여 적 수뇌부를 무력화했다는 실전 사례를 고려할 때 단 한 발만으로 100m 이상을 관통하여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현무5의 전술적 가치는 그만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위력이 더욱 놀라운 점은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폭발력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을 8톤 이상으로 탑재하면 그 폭발력은 무려 TNT 11톤 이상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 포방부가 자랑하는 155mm 고폭탄이 일반적으로 TNT 10kg 수준의 위력을 낼 수 있고 KT즘2가 TNT 700kg 수준의 위력을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무5의 위력이 새삼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5mm 고폭탄과 비교하면 1100배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포병대대가 18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병대대가 현무5와 대등한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대포가 61발 이상의 고폭탄을 사격해야 합니다. 천무에 장착되는 KT즘2는 하나의 포드에 2발씩 장착되며 KT즘2가 동일한 규모의 TNT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6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야만 가능한 파괴력인데요. 한국은 11톤 이상의 현무5 파괴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14톤 이상의 파괴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무5는 탄두 중량에서 나오는 파괴력과 발사 궤적을 통한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술에게 준하는 수준의 엄청난 살상력을 낼 수 있으며 한국은 유사시 최소 20발에서 30발 이상의 현무5를 평양에 발사하여 북한 수뇌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의 전술적 이점은 또 있는데요. 현무5는 미사일의 파괴력과 함께 발사 차량의 기동성까지 확보한 유례없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현무5의 발사 차량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 18륜 체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모든 바퀴가 최대 45도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데 이를 활용하면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이동식 발사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과 달리 차체가 길어 선회가 어렵고 이 때문에 지형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한국은 각각의 바퀴가 모두 45도까지 방향 전환이 가능하여 우수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형적 제약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춘 것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기동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탄도미사일의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례로 한국은 미국 공군과의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묘사한 표적을 두고 이동하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기동성은 미사일을 제압하려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탑재한 미사일의 생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현무5의 강력한 성능에 더하여 이를 활용할 우수한 발사 차량까지 보유한 나라입니다. 현무5는 도합 200발 이상 생산 배치될 예정이며 합동 화력함 등 개발 중인 화력 자산에도 추가로 탑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무5 보유 수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한국의 전략 자산을 경계하는 주변국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5 공개에 앞서 44년 만에 ICBM 시험 발사를 시도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 이외에도 일본마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은 초기 계획안보다 3년이나 앞당겨 2026년까지 육상 자위대에 배치할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속도로를 이동 중인 초음속 미사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길이가 약 10m 전후이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사거리는 약 900km 수준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는 최대 3000km까지 사거리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비행 중 궤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주적인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까지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는 만큼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유한 현무5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현무5의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더욱더 뛰어난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2월 14일 순항미사일 대결 영상입니다. 2024년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 31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며 28일에는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동해상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날 포착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자리한 심포 인근에서 발사된 것으로 볼 때 잠수함 순항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인 1월 30일에 합참은 다시 한번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서해입니다. 오전 7시경 북측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이 발사됐으며 1500에서 2000km 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2월 2일에도 연달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불장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과 재작년인 2022년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 2024년에는 쉴 새 없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별 이유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제일 먼저 포착된 것은 2023년 3월이었고 이후 같은 해에 3번을 더 발사했는데요.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두고 전술핵 공격 가상발사 훈련 진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었는데요. 화살1형의 최대 사거리는 1500km이고 화살2형의 최대 사거리는 20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불화살3 31형으로 최대 사거리가 2000km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 지상에 위치한 고정된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의 순항미사일이라면 불화살3 31형은 크기가 크고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고 이동하는 표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항공모함 같은 것이겠죠. 북한은 발사 플랫폼에 관한 시험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1월 24일에는 지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했지만 1월 28일에는 해상의 잠수함에서 불화살3 31형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성능을 시험했다는 건데요. 북한이 SLCM까지 개발에 성공하여 전력화한다면 SLBM과 SLCM을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수단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해왔으나 이제는 순항미사일 공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순항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순항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독일이 개발한 V1 비행폭탄입니다. V1 비행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순항미사일로 공중에서 발사되어 자동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폭발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V1은 주로 영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 영국의 민간인들과 도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V1의 개발과 사용은 미사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첫 순항미사일인 MGM-1 메타도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V1 비행폭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MGM-1 메타도어는 중거리 지대지 공격미사일로 제트 엔진을 사용했으며 사거리는 약 1000km에 달했습니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둘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비행 경로와 추진 방식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지상 혹은 해수면 근처를 비행하며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지형을 따라 날아갑니다. 이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게 만들어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순항미사일은 고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까지 상승한 뒤 물리적인 궤적을 따라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초기 추진 단계 이후에는 중력에 의해 추진되며 고도와 속도가 매우 높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추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전체 비행 동안
지속적으로 엔진을 사용해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제트 엔진이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낮은 고도에서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발사 시에만 추진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추진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합니다. 발사 단계에서 매우 높은 속도를 얻은 후 중력만을 이용해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현대 순항미사일은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으로 특정 목표물에 대해 고도의 정밀도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대체로 저고도로 비행하고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며 항법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따라 목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 및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편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어 운용이 복잡합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이유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 따라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 그리고 해상발사 크루즈미사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ALCM은 적의 방어망을 피해 멀리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고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적의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면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GLCM은 이동식 발사대나 고정된 발사시설에서 발사되며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면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또한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과 함께 적의 방어망 내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LCM은 잠수함이나 함정 같은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로 해상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약을 덜 받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러시아의 칼리브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우 등이 있는데요. 그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역시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전쟁은 언제나 토마호크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시작한 건 1991년 걸프전 때부터입니다. 걸프전에서는 288발 정도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고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국과 영국은 800발이 넘는 토마호크를 발사해 적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토마호크의 사례만 봐도 순항미사일의 위력과 활용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북한이 최근 연이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살2형과 불화살3 31형의 경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2시간의 비행이 가능하며 사거리는 1000에서 1500km에 달합니다. 성능만 봐서는 토마호크나 한국의 현무3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나 현무3와 다른 유도, 비행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순항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와 위성항법장치 등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현무3에는 이외에도 첨단 기술인 디지털 지형대조항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DSM-AC는 발사 전에 미사일이 비행할 전체 경로의 3차원 디지털 지도를 메모리에 저장 후 미사일에 장착된 전자광학 카메라가 촬영한 지형과 대조하면서 날아갑니다. 따라서 DSM-AC 방식의 순항미사일은 목표물까지 비행하는 경로의 지형과 지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초저공 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속의 미사일이 지표면 30m 정도 위에서 숲이나 계곡, 빌딩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으며 목표물로 날아간다면 탐지가 극히 어려워 적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파괴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DSM-AC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지형과 지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 각지의 지형정보 데이터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미연합군 체계에서 미국의 지형정보 데이터를 받아서 현무3 등의 순항미사일에 적용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서 토마호크나 현무3처럼 초저공 비행을 하지 못하면 요격이 어렵지 않은데요. 맨패즈는 물론 심지어 보병의 기관총에도 요격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북한이 협박하듯이 발사한 최근의 순항미사일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북한이 ICBM을 개발한다는 정황을 포착했을 때만 해도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ICBM,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발사한 순항미사일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심은 버려야 강건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